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명과학 20강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중에 백신의 원리와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확인해 보고 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 비특이적인 방어와 특이적인 방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럼 비특이적인 방어에 대해서 일단 병원체가 침투하지 못하게 했던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분비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식균 작용이라든지 또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비특이적인 선천성 면역에 해당하는 내용들 좀 정리해보고, 또 이제 그 침투한 병원체의 맞춤형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특이적 방어에 대해서, 림프구가 관여하는 특이적 방어에 대해서, 세포성 면역과 체해성 면역에 대한 그 내용은 특히나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 그 설명했던 또는 나눠줬던 프린트에 한 페이지 또는 교과서 103페이지에 한 페이지로 요약되어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좀 잘 1차 방어인 비특이적인 방어에서부터 이어져서 특이적인 방어작용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까지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몸의 방어작용에 대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목표는 백신의 원리를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백신의 원리. 먼저 백신이란 약화하거나 죽인 병원체 또는 그 일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면역체계는 항원을 공격하고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는 기억세포를 형성해서, 병원체가 재감염되게 되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다량의 항체를 조기에 생성해서 조기에 진압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특이적인 방어작용에서 항원이 들어오면 좀 첫 번째 제거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대식세포가 출동해야 되고, 삼키는 작용, 조각내고, 진열하고, 보조 T림프가 인식을 하고,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T림프구나 B림프구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B림프구가 그 정보를 받으면 이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항체를 생성하기도 하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하는데, 이 기억세포가 하는 일은 기억한다고 그랬죠.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서 오래 우리 몸에 존재하지 못해서 이제 그 침투한 직후에는 좀 작용하다가 오랫동안 남아있지 못하는데, 요 기억세포가 수명이 길어서 이 기억세포가 계속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면 그 동일한 항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우리 몸에서 문제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 백신이라는 것은 미리 이 면역작용을 연습을 시켜서 우리 몸에 기억세포를 남기게 하는 작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항원을 미리 넣어주는 것이 백신인데, 근데 항원을 넣어줄 때 아주 센 놈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화시키거나 죽은 병원체, 그래서 정보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약화된 병원체만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기억세포를 남기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백신, 약화시킨 항원이라고 그랬죠. 항원을 인식해서 대식세포가 출동하고, 이 대식세포가 보조 T림프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서 활성화시키면 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분화시키는데 형질세포로, 그래서 항체가 생성돼서 제거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의 생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세포를 남기는 겁니다. 기억세포를 생성해서 남겼다가 나중에 이 백신과 동일한 병원체가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병원체가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빠르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물론 형질세포로만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세포도 마찬가지로 분화되어져서 초기에 다량의 항체를 생산해서 항원을 조기에 진압하게 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때는 한번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기억세포가 남긴 하는데, 이 기억세포가 비교적 또 형질세포보다는 수명이 길긴 하지만
또 처음 생긴 기억세포는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또 특히 좀 강한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또는 3차 여러 번 접종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3차 이렇게 접종하게 되면 보다 더 강력하게 기억세포를 남기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자, 말 그대로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여서 일어나는 반응, 항원항체 반응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이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항원이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원이 침투하게 되면 이에 맞는 항체가 생성이 되어지고 이때 생성한 이 항체는 이 항체를 생성하게 했던 정보를 제공했던 항원과만 결합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항체란 항원에 결합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Y자 모양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Y자 형태로 형성이 되어질 때 이때 그 단백질 부분 중에 이 아랫부분은 불변 부위예요. 불변 부위고 그래서 항체 종류에 상관없이 아래쪽 기둥에 해당하는 단백질 부분은 다 거의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 Y자 위에 양팔에 해당하는 이 부위가 이제 항체의 종류마다 달라지면서 특별한 항원과 결합하게 되는데 자, 이 Y자 팔 모양에 해당하는 부위가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 부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부위란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로 항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정해진 항체는 특정 항원에만 작용하고 결합해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항원마다 항원을 결정지어주는 항원 결정기가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지금 항원 결정기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 세모 형태,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구분하기 쉽도록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간혹 가다가 하나의 항원에는 여러 종류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종류씩 나와 있는데 이 네 번째가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종류의 항원 결정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항원의 특징을 결정해주는 항원 결정기가 있으면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 결합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 항체는 동그란 형태랑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세모 형태에 있는 부분은 세모랑 그래서 자기랑 맞는 그러한 항체들이만 항원과 특별하게 작용하는 반응의 특이성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혈액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항체 반응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혈액형 얘기가 나오냐? 자, 먼저 혈액형이란 혈액에 의한 형태로 사람마다 또는 동물마다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혈액형도 여러 종류의 혈액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혈액형에는 ABO식 혈액형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혈액형이 A형인 사람, B형인 사람, O형인 사람, AB형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혈액형이 서로 다를 때 그 서로 다른 혈액형의 혈액이 섞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문제가 응고랑 비슷한 응집이라는 그래서 원래 혈액은 혈관 안에서 액체 상태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얘가 막 엉기면서 굳는 그러한 응집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응집 현상이 일종의 이 면역작용, 항원항체 반응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 그래서 서로 다른 혈액형의 혈액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혈액의 적혈구 성분이 우리 몸에 항원으로 작용하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항체, 응집소가 얘를 결합해서 이런 응집 반응,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대해서 혈액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혈액형이 서로 다른 두 혈액이 섞이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적혈구가 서로 엉켜 덩어리가 형성되어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응집이라고 해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응집 반응은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 적혈구 세포막에는 우리 사람의 세포의 적혈구 세포막에는 다른 종류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항원으로 작용해주는 요 응집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응집원이 존재하게 되고요. ABO식 혈액형에 관여하는 응집원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A와 B라는 두 종류의 응집원이 있고요.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장, 혈액 속에 있는 혈장에는 이 응집원과 결합하는 항체 역할을 하는 응집소가 A랑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요. B랑 결합하는 것을 베타라고 해서 이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응집소가 있어서 이렇게 응집원과 응집소가 결합하는 일종의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혈액이 섞이게 되면 응집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혈구에 존재하는 ABO식 혈액형의 응집원과 응집소를 그림으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적혈구에 적혈구도 일종의 세포라고 했죠.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별한 당사슬이 있어요. 두 종류의 당사슬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는 A라고 구분했고요. 하나는 B라고 구분했는데, A라는 당사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A형이라고 구분했고요. 그럼 B라는 당사슬을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B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장에는, 자, A형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혈장에는 A에 결합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A에 결합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A에 결합하는 알파는 존재하지 않고 B가 들어왔을 때 다른 것을 인식해서 얘를 제거하기 위한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B형의 사람의 몸에는 B와 결합하는 응집소 베타는 가지고 있으면 응집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알파만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적혈구에 응집원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어서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A, B형으로 구분했는데, 이런 사람은 응집원 A하고도 결합하면 안 되고 B하고도 결합하면 안 되기 때문에 A 결합하는 알파, B에 결합하는 베타 다 없는, 응집소가 없는 사람이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응집원이 적혈구에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을 O형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혈장에는 A도 자기 거 아니고 B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이 결합하는 알파와 베타도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혈액형은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졌는지,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동영상으로 추가해서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 동영상 보면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혈액이 섞이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혈액형을 잘 구분하고 자신의 혈액형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자,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ABO식 혈액형을 판정할 때는 여러분들도 헌혈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면서 ABO식 혈액형을 검사하는 방법 해봤을 텐데, 혈청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혈청. 자, 혈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혈청은 혈액 성분의 일부가 혈청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혈청인데, 자, 혈액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혈구와 혈장으로 됐다고 그랬죠. 자, 그럼 혈청은 딱 단어에서도 딱 느껴지는 게,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 혈구와 혈장 중에 누구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쵸. 혈장이랑 좀 유사할 것 같죠? 그래서 혈청은 혈장 성분을 통해서 얻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혈장에서 혈장 성분 중에 혈청과 혈장 성분이 완전히 같다면 그냥 혈장이라고 얘기했겠죠. 자, 혈장 성분 중에 피브리노젠이라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장 단백질이 있어요. 자, 응고가 나왔는데, 응고가 뭐예요?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원래 혈액은 혈관 안에서 흘러다니는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얘가 응고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응고가 되어지게 되죠?
그쵸? 상처가 나서 출혈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기침해서 미안해요. 자, 과도한 출혈을 막기 위해서 굳는 응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응고라는 것은 출혈이 일어났을 때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혈액을 얻어내게 되면 응고가 되면 안 되겠죠? 또 이 응고도 응집이랑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이어서 응집도 엉기면서 액체가 고체로 엉키는 현상이어서 응고하고 응집은 그 응고는 상처가 내서 출혈됐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는 반응인데 응집은 서로 다른 혈액이 섞였을 때만 일어나는 항원항체 반응으로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작용. 근데 현상은 그냥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 다른 혈액을 섞였을 때 응집 반응을 통해서 혈액형을 구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응고가 막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응고를 막기 위해서 이 혈액 응고에 관한 피브리노젠을 뺐어요. 그래서 혈장에서 피브리노젠을 뺀 성분이 혈청이 되어지게 됩니다. 혈청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혈청 속에는 그러면 응집 반응에 관련된 뭐가 존재한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적혈구에 응집원이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응집에 관여하는 응집소가 혈청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혈청을 이용하게 되는데 A형 표준 혈청이라는 게 있어요. A형 표준 혈청은 혈액형이 A형인 사람에게서 얻어내는 혈청인데 자,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A형은 응집원은 A를 가지고 있지만 응집소는 베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형 표준 혈청은 그 속에 혈구는 없으니까 혈청에 응집소만 있으니까 베타가 있는 그러한 혈청인데 베타는 누구와 응집한다? B와 응집하기 때문에 B를 잡아내는 혈청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표준 혈청이라는 말 안 쓰고요. 얘를 B와 응집하는 혈청이라고 해서 항 B혈청이라고 요즘은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형 표준 혈청이 있었으니까 무슨 혈청이 있을까요? B형 표준 혈청이 있겠죠. 그럼 B형 표준 혈청은 마찬가지로 혈액 자체는 응집은 B를 가지고 있지만 응집소는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는 누구랑 응집한다? A와 응집한다. 그럼 누굴 잡아내는 혈청이다? A를 잡아내는. 그래서 항 A 혈청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종류의 혈청을 가지고서 뭐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뭐 혈청의 색깔도 좀 구분을 해서 A형 표준 혈청 같은 경우는 보통 파란색으로 색깔을 표현했고요. B형 표준 혈청은 노란색으로 표현해서 색깔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색깔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각각 한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혈액을 떨어뜨려서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응집시켰을 때 자, 항 B혈청에는 응집이 일어나요. 항 B혈청에는 응집하고 항 A혈청에는 응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응집이 되는 것을 플러스 안 일어나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자, 항 B혈청에게만 응집했다. 그러면 B만 가지고 있는 B형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항 B혈청에는 응집하지 않고 항 A혈청만 응집했다. A형이라고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 다 응집하면 둘 다 있는 AB형. 둘 다 응집 안 하면 O형으로 구분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형이 각각마다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서로 다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흔히 쓰이는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이라고 했지만 또 이 외에도 다양한 혈액형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면 여러 종류의 혈액형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한 또 혈액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자, 혈액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조절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상처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혈액을 과도하게 흘리게 되면 과다출혈이 되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혈액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혈액형이 서로 다른 혈액형이 섞이게 되면 이런 응집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혈액형이 부족했을 때 수혈을 받게 되면 혈액형을 공급받는 것을 수혈이라고 하는데 수혈을 받게 되면 이 수혈받은
혈액에 의해서 서로 다른 혈액형이 섞여서 응집에 일어나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혈액형을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뭐 중학교 때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혈액의 수혈 관계가 성립되어지기도 한다. 들어봤죠? 이건 근데 이 서로 다른 혈액의 수혈 관계는 다량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다량은 불가능하고요. 소량의 경우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학교에서 오프라인에서 좀 설명해 주도록 하고요. 자, 소량의 경우 수혈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일단 수혈은 다량의 경우는 같은 혈액형끼리, O형은 O형끼리 주고받아야겠죠. A형은 A형끼리 주고받아야 되고요. B형도 B형끼리 주고받아야 되고 AB형끼리 주고받아야 되는데 소량의 경우는 O를 표시 안 했네요. 소량의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도 성립이 되는데 O형은 다 줄 수 있어요. A형에게, B형에게, AB형에게 다 줄 수 있는데 받지는 못해요. 받는 건 불가능하고 A형은 O형에게 받을 수 있어. 그리고 B형하고 A형끼리 서로 주고받지는 못해요. 근데 A형은 AB형에게는 줄 수 있다. B형도 마찬가지. B형도 AB형에게는 줄 수 있다. 그래서 O형은 서로 다른 혈액에서 A형, B형, AB형에게 다 줄 수 있고 받는 건 안 되고요. AB형은 모두에게 A형에게, O형에게, B형에게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주는 건 안 되고 A형은 O형에게는 받지만 AB형에게 주고 B형도 O형에게는 받지만 AB형에게 주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데 그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소량의 경우만 가능해요. 다량이 생기게 됩니다. 다량의 수혈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외에도 뭐 혈액형이 ABO식 혈액형 말고도 뭐 RH식 혈액형인데 RH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본 적 있죠? RH 플러스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RH 응집1에 해당하는 응집원을 우리가 D로 명명했는데 표기했는데 D가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이 RH 혈액형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면역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침투하게 되면 그걸 물리치기 위한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면역계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알레르기입니다. 알러지 들어봤죠? 뭐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알레르기란 자, 항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롭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알레르기라고 해요. 자, 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로는 뭐 먼지라든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 뭐 계란에 또는 어떤 특정 과일에 다양한 식품들, 뭐 생선에 갑각류에 이런 것들에 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알레르기가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자,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은 물질이 있어요. 근데 과민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물질,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들어와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 똑같아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방어작용에 의해서 비특이적인 방어, 대식세포가 출동해서 항원을 인식을 해요. 근데 보통은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되는 물질인데 우리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항원을 똑같이 대식세포가 출동해서 삼켜서 조각내서 진열을 해요. 항원을 노출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보조티림프가 와서 이를 인식하죠. 보조티림프가 와서 인식을 하고 이 정보를 이렇게 전해주게 되는데 자, 보조티림프가
누구에게? B림프구에게 주면 B림프구를 얘가 형질세포로 분화시켜서 형질세포가 뭘 만들죠? 항체를 생산하는데 이 항체가 이 항원을 제거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항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형성한 이 항체는 항원을 제거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일부의 항체가 비만세포에 어디다 쓸까? 비만세포에 가서 항체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항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비만세포에 붙는 항체는 비만세포에 붙어서 계속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 항체를 형성시켰던 알레르기를 유발한 이 항원이 나중에 다시 재침입하게 되면 뭐 기억세포도 존재할 수 있지만 얘가 재침입하게 되면 비만세포에 붙어있는 항체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항체가 이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항체였기 때문에 이 항체와 항원이 결합할 수 있어서 특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결합하게 되면 이 항원이 결합하면서 이 비만세포를 자극해요. 비만세포를 자극하면 비만세포 우리 염증 반응할 때 이 비만세포가 뭘 분비했었죠?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출제 퀴즈도 냈었는데 히스타민이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히스타민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고 그랬죠. 주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지게 되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리고 막 가려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그래서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해로울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알레르기가 됩니다. 자,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예민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음에 동일한 물질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 히스타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여러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알레르기 해결할 때 약 처방받아서 먹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죠.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알레르기에 의한 질병에는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천식 등 뭐 이러한 것들이 알레르기에 의한 질병이 되게 됐고요. 두 번째, 자가면역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병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에게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자기 조직 성분, 우리 몸의 성분을 원래는 항원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내 거니까. 근데 내 몸의 일부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이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면서 생겨나는 질병이 자가면역 질병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류머티즘 관절염 이에 해당하는데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심하게 붓고 연골이 파괴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류머티즘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결핍증도 있는데요. 면역결핍증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핍되어지는 질병이죠. 그래서 면역결핍증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긴 질병으로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든지 림프구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골수세포에 장애가 생겨서 생겨나는 질병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에는 골수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골수암이 생긴 경우 대표적인 게 백혈병이 있죠. 백혈병 같은 경우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백혈병 치료,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 백혈구 수치가 이상하게 되면 무균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역결핍증의 대표적인 예가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즉 에이즈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에이즈의 원인이 되어지는 바이러스가 HIV라는 바이러스예요. H, 휴먼, 사람 I, 면역계통을 파괴시키는 바이러스. 네, 이 HIV가 바이러스는 우리 병원체 할 때 또 앞에서도 했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지 못한다고 그랬죠. 숙주 세포 내에서만 기능이 생장할 수
생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HIV의 숙주가 되어지는 타겟이 되어지는 그 세포가 뭐냐? 보조 T 림프구예요. HIV의 숙주가 보조 T 림프구가 되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보조 T 림프구에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보조 T 림프구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럼 무슨 일이? 자, 보조 T 림프가 아주 중요한 면역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 세포성 면역에도 체액성 면역에도 다 얘가 항원에 대한 정보를 T 림프구에게 B 림프구에게 줘야 그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시작이 되어주는 보조 T 림프구에 얘가 감염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보조 T 림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얘가 없어지게 되면 면역작용이 특이적 방어작용인 면역작용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후천성 면역이냐? 그 특이적 방어작용이 후천성 면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후천성 면역에 관련된 면역력이 결핍되어지는 증상이다 라고 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병원체들과 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겨내는 방어작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 방어작용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등교가 또 일주일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관련된 좀 보충 설명해야 될 내용들 보충 설명하게 되고 또 문제들도 좀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되어질 때 이 다음 단원인 유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유전 중에서 유전 정보와 염색체에 대한 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